사실 영상의 제목을 육아법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어른이 돼서 자유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듣기 말하기 훈련이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을 꼽으라면 아마도 전국적 규모의 맘카페일 거예요.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집단 영순위에 해당하겠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저를 향한 공격의 화살이 장난이 아니겠지만 전혀 무섭지는 않아요. 오히려 트래픽이 생기면 좋을 텐데 하면서 속으로는 이것들을 다 작살내버리겠다고 은근히 기대를 해봅니다. 이걸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재미나이에게 아이들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치겠더라고요. 이건 개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주르륵 올라옵니다. 소위 그 현대 교육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자료와 그 논조들을 저에게 제공을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게 도무지 하도 엉망인 논리라서 써먹을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도저히 교육에 대한 기본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러니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싶어졌습니다.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비틀린 생각에서 출발을 하니까 아이들 교육이 점점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몇 개 남아있는 기록들은 대부분 귀족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이 엄격하고 규율을 중시하면서 그 책임감을 주입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이 주류였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라를 물려받아서 통치를 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냥 일반인들처럼 아무렇게나 키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특수교육에 해당하니까 보편적인 상황으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자료들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길렀을까요? 인간은 아기가 태어나면 대략 한 3년 동안은 무조건적인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로 합니다. 유독 인간의 아기는 연약해서요. 태어나면 걷지도 못하고요. 혼자서는 젖도 못 먹죠. 또 말을 배워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할 일이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옆에 두고 자기 할 일을 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아이는 그저 그 옆에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랐을 겁니다. 아이는 관찰을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있게 되고 또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자연스럽게 부모 옆에서 심부름을 하는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됐을 겁니다. 아이는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을 해갑니다. 또한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면 따로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혼나기도 하고 또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 때문에 눈물을 찔찔 흘리기도 하면서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아이들의 성장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인류의 90%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대를 이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록들은 남아있지 않죠. 왜냐? 굳이 기록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역사에서 기록된 것들은 대개가 특이한 케이스들, 다시 말해서 기록을 해둘 만한 사건들일 거예요. 그러나 요즘 학자들은 기록되지 않은 보편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특수한 케이스로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과거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정말 최고의 것이라는 논리를 설파하고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현대의 교육학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학을 배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이거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육의 역사에서 특이점이 발견이 된 건 18세기가 되면서 출현한 루소의 주장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배우고 교육을 받는 건 소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육 방법은 엄격했겠죠. 우리나라 그 양반네들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서당을 다니는 양반집 자제들은 말투며 걸음걸이며 행동거지 모든 것이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쌍것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게 하고요. 들고 뛰면서 노는 것을 상스러운 짓이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18세기의 유럽 교육도 똑같았다는 거죠. 그건 일반인들의 교육이 아니에요. 리더들의 교육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위기에 반기를 드는 생각이 튀어나온 거예요. 인위적인 이성주의를 멈추고 이 자연의 순수성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요, 일종의 과도기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됐고요. 특히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국가들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인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구학교라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무지에서 서서히 깨어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때를 같이해서 독일의 전신인 프로이센에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일찌감치 의무교육의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현대적 초등학교 시스템의 원형은 독일이 최초인 거죠. 그리고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우리 인간 사회는 점점 읽고 쓰고 계산이 가능한 규격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졌죠. 그러다 보니 국가 주도의 교육 시스템이 점점 필요해진 거예요. 이 초등학교 시스템은 계몽주의 이념 위에다 프로이센이 행정적인 모델을 얹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의 경제적 필요성을 연료로 삼아서 보편적인 의무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부모 곁에서 부모를 보면서 자라던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은 이 사회를 살아내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거죠. 과거의 방식으로 자라던 아이들은 오히려 이 사회에서 점점 도태가 됐으니까요. 이 세상에 운영되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이제 아이들은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구성원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변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내려오던 그 생활 양식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인간은 지식이 쌓이고 영혼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거대한 사회를 만들어 갔고요. 다시 이 거대한 사회를 살아내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다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몰라서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양육법과 교육 방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우주가 작동하는 원리는 오직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모 자식의 인연 역시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작동을 하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전생의 빗꼬리 인연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 인간은요,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조차도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죠. 즉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빚을 갚아야 하는 빚쟁이들이죠. 그래서 자연은 트릭을 씁니다. 눈에 콩깍지를 딱 씌워놓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모는 아이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죠. 이게 아이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만드는 자연의 트릭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인생에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자신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일 텐데요.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줘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우리는 이 부모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아니 언제 부모를 해봤어요? 그러니 모르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양육이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 아이를 기르는 법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왜? 단 한 명도 똑같은 얼굴을 하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이 말은 아이를 기르는 법이 사람의 얼굴 수만큼 정말 제각각이라는 말입니다. 10이면 10, 100이면 100, 아이를 기르는 방법은 다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요, 아이를 낳고 3년 동안 무조건적인 보호와 보살핌을 일단 제공을 하면서 그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알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제발 좀 그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아이는 관찰을 통해서 부모의 모든 행동과 말을 받아들이면서 지 스스로 알아서 성장을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일치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고 어긋나 버리지 않아요. 반면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어긋나 버리게 되겠죠. 그런 아이에게 잔소리를 해가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저 본인의 인생을 열심히 사세요. 내 인생을 열심히 살면 살수록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저절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부모의 태도일 거예요. 어떤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본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는 사람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부모의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 지식에 대한 교육은 사회에 맡기세요. 유치원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이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교육은 우리 사회가 맡아서 책임을 집니다. 제발 좀 내 아이를 더 뛰어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참견을 한 만큼 우리들의 아이들은 빗나갑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절로 알아서 그 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인과의 법칙을 따라서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그건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알아서 합니다. 오히려 내가 간섭을 하면 자연은 다시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더 꼬이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오히려 내 간섭이 그 아이를 더 어렵게 만들고 비비 꼬이게 만듭니다. 그 자식을 잘 기르고 싶고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잘 알아요. 저도 부모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리 누르는 것이 공부입니다. 내 속에서 피눈물이 흘러도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도 나에게는 훈련이고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도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부모는 오히려 아이를 기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빚을 갚는 그 원리가 이 속에도 들어있어요. 빚은요, 서로 쌍방향으로 주고받게끔 안배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나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이로 커야 하고요. 그렇게 잘 자라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해내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자 역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아이들도 자유인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유일한 육아법입니다. 제가 참 즐겨 쓰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우리 사회의 힘을 믿으세요. 우리 사회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온 힘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